한밤중의 전화는 모든 편견을 뒤집었습니다. 모든 것은 쌀쌀한 가을 저녁. 제가 제17국 경수비여단 제3연대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바깥바람이 병사들의 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고위급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 지방정부에서 온 몇몇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부분 배가 불룩하고 실크 넥타이를 맨 중년 남성들이었고 눈빛은 공식적인 군사 모임이라기보다는 어시장에 온 것 같았습니다. 나, 강설대위 북부 국경 지역 전체에서 유일한 여성 전투 장교였습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의 임무에 따라 일지와 전투 지도, 그리고 전문적인 태도를 갖추고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여성은 권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미소 짓는 법만 알면 됩니다. 아니면 침묵을 지키면 됩니다. 여기 계세요, 혹시? 아, 맞죠. 그 여자 경찰관이신가요? 내가 메인 테이블에 다가가자 깊고 와인에 젖은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역상인협회 회장 유병준 씨, 사령관의 절친한 친구로. 여단에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항상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나는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6방어선 전략작전을 담당하는 강설 대위입니다. 오함장님. 그는 의자에 기대앉으며 씩 웃었다. 간호사나 지원팀인 줄 알았는데 전혀 지휘관 같지 않네요. 테이블 주위에 있던 몇몇 중위들이 낄낄거렸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여군이 지휘를 맡는다고 이 부대에 이상하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든 노트 끝을 꽉 움켜쥐었다. 익숙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말이죠. 남자 동료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장군 같은 분위기라고 칭찬할 때 추운 날씨에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비비크림을 쓰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저는 가만히 서 있곤 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 부하였던 남자 상사가 나를 보고 네가 승진하면 병사들이 지루해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다. 담양산 전투분대의 후퇴 경로를 조정하기 위해 베이징 전술 모델 전체를 몇 번이나 다시 익혔는지, 갑자기 눈이 내려 길을 잃은 상병을 구하기 위해 눈 덮인 숲을 8시간 동안 헤쳐야 했던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파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시끄러워졌다. 와인이 물처럼 쏟아졌다. 들어 올려진 잔마다 유닛보이가 예쁜 여자를 만났다는 농담이 오갔고 마치 나를 흘끗 쳐다보는 듯한 눈빛이 오갔다. 남자들 사이에 오락. 유병준 씨가 내 뒤를 지나갈 때 나는 그것을 생생하게 느꼈다. 그의 손은 의도적으로 내 허리를 가볍게 만졌다. 아무도 보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리고 저는 상상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마주쳤다. 저녁 내내 처음으로 그가 웃지 않았다. 그냥 웃어넘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러서세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령 중 한 명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맙소사? 강 선장님이 저런 모습이신데도 화를 내시는 건가요? 그녀가 너무 진지해서 분위기가 망가져요.
여자가 지휘관이라는 게 정말 어색해요. 언니라고 불러야 할지, 상사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직후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쿡쿡 찌르는 듯 했다. 그때 유병준의 눈빛이 떠올랐다. 힘으로 무엇이든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남자의 눈, 심지어 군인의 명예까지도. 난 울지 않아. 단 한 번도. 하지만 알아. 그날 밤은 내 여정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파티 이후로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막사 안의 모든 것이 익숙한 리듬으로 돌아왔다. 사이렌 소리, 부츠가 땅을 쿵쿵거리는 소리, 숨소리, 그리고 시선을 피하는 소리.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존경심이 담긴 시선은 아니었지만 회의적인 시선이 섞인 조심스러운 시선, 심지어는 은밀한 조롱의 시선까지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날 파티 도중에 나갔다고 들었어요. 자기 자리 모르는 사람 특유의 태도죠. 그녀가 네 근무 기록을 확인하게 두지 마. 실수 하나면 경고를 받을 거야. 그 작은 말들. 나는 듣는다. 나는 항상 듣는다. 그저 대답하지 않기로 선택할 뿐이다.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대원들이 깨기도 전에 저는 이미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고, 제 성실함을 칭찬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늘 나를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주민서 사병 그녀는 군 복무를 2달도 차에 하지 않았고, 체구도 작았으며 말투도 부드러웠고, 여대에서는 새끼쥐라고 불렸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숟가락을 왼손에, 왼손은 숟가락을, 오른손은 그릇을 마치 보호하듯 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매 끼니가 부담스러운 집안에서 자랐을 거라고 짐작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후 그녀가 혼자 사격 연습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눈물이 글썽였다.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쳤다. 그런데 다음 날 그녀는 내 책상 위에 작은 노트를 하나 놓고 갔다. 사격 중 균형을 잡는 법과 호흡 조절하는 법을 적어둔 노트였다. 노트 가장자리에는 깔끔하게 적힌 글귀가 있었다. 제가 약하다는 건 알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선장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사를 들으니 제 초창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전술 수업에서 제가 최고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관찰하기 쉽도록 뒷줄에 앉는다는 이유로 뒷줄에 앉아야 했던 시절이요. 그날부터 주민서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시간마다 어깨를 살짝 두드려 사격 자세를 교정해 주거나 아침을 먹지 않은 걸 알 때마다 조용히 개인 사물함에 작은 우유 한 팩을 넣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걸 주민서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처럼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저는 마치 그것이 제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것인 양일에 몰두했습니다. 겨울철 지형 변화로 인해 순찰이 자주 중단되는 서림숲 구간에 전략적 지도를 재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나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일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길을 손으로 그리고 버려진 경비 초소를 조사했습니다. 내가 그 그림을 참모 총장에게 보냈을 때 그는 그것을 흘끗 보고는 싱긋이 웃었다. 강 선장님?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허락을 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나요? 나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 업데이트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3주 후 내가 만든 지도는 북부 사령부로 직접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한 번은 숲에서 늦은 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탄약고 밖에서 남자 경찰관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강 씨. 매일 밤 총을 베개처럼 껴안는 버릇이 있다고 들었어요. 군중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미소도 짓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 난 총을 품에 안고 잔다. 입만 열지 않는 자들보다 총이 더 충성스러우니까. 공기가 무거웠다. 나는 계속 걸었다. 그리고 알았다. 들리게 하려면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그저 확실하게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당신을 보는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세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주민서는 그 말을 들었다. 며칠 후 그녀는 비밀리에 내 테이블 위에 칼로 조각한 작은 나무 조각을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선장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강해지고 싶어. 아직 답장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힘든 순찰을 마치고 당신 서랍에 작은 쿠키 한 상자를 두고 왔어요. 찰떡파이 쿠키였는데 제가 훈련 중 쓰러질 때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쿠키였어요. 상자 바닥에 이렇게 적었어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저는 이렇게 편견에 맞서 싸웁니다. 말이 아닌 작은 행동으로요. 칭찬도. 등록도 없이요. 나는 단지 알고 있습니다. 나처럼 늘 맨 끝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민서 같은 사람에게 자신을 믿게 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조용한 노력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날 밤, 국경에 처음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깊숙한 눈은 아니었지만 막사 뒤편의 울퉁불퉁한 바위길을 덮은 얇고 하얀 눈덩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보다 더 차갑고 맞바람보다 더 가혹한 무언가가. 제가 당직 중일 때 인터콤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3번 초소 경비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감님. 특이한 국경 검문소 흔적이 있습니다. 마약 밀매 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코트도 입지 않고 바로 벌떡 일어섰다. 그날 사령관은 부재 중이었다. 그는 도시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었다. 그를 대신할 사람은 하도윤, 소령 동등한 계급의 여성 장교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좌절감을 결코 감추지 않는 남자.
통제실로 달려가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C팀을 교차로로 이동시켜 이동식 저지선을 설치하고 투광등 밝기를 높이고 관음천 근처에 추적대를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형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보다 여러 번 측량해 봤으니까요. 하도윤이 아래 십수를 실룩거리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정말이야, 뭔가 증명해야 할 것 같잖아.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증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저 침입을 막고 싶을 뿐이에요.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3명의 밀수범이 체포되었고 증거는 압수되었으며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김치국을 처음 한 모금 마시던 중 긴급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방은 닫혀 있었고 평소보다 더 추웠다. 또한보안 책임자 단하 소령, 그리고 초의 대령, 사령관 방금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셔츠에 아직도 술 냄새가 밴 채로요. 그들은 탁자 위에 사진을 펼쳤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침입자들이 군 지도에 표시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실제 위치로 병력을 보냈지만 옛 지도는 틀렸습니다. 당신은 지휘관과 상의 없이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군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각 문장은 얼굴에 던진 돌과 같았습니다. 나는 몸을 똑바로 앉았다. 서림 항로 지도 업데이트는 3주 전에 보냈어요. 하도윤은 비웃었다. 난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혹시 초능력으로 보내신 건가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기록실에서 일부러 보고를 멈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 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도 바로 그였다. 군 의료 관리나 병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게 좋겠어. 여기서는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아니라 유연성이 필요해. 최 대령은 나를 바라보며 동정과 짜증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솔직히 말해서. 강 대위님, 재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자처럼 성급하게 행동하는 여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의 눈빛은 말보다 더 거칠어 보였다.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항상 옳고, 옳은 것도 항상 그르다. 맞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 이후 저는 주임무 부대에서 철수하여 군수감독 지원으로 전속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현장 조정 명령을 직접 내릴 수 없었습니다. 군에서 이는 위기에 처해 있다. 무책임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그날 저녁, 나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서림 지도가 내 앞에 걸려 있었다. 노란 불빛은 어두웠다. 탁자 위에는 내 노트와 가장자리에 휘갈겨 쓴 글귀가 놓여 있었다. 어떤 전술이라도 그것을 고안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물류 업무로 돌아가 친절한 경찰관이 되어야 할까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3번 가볍게 들렸다. 주민서였다. 나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 알지만
대위님께서 전술 휴가 중이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불공평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본부에 보고서를 써야겠어. 네가 지도 만드는 걸 봤어. 내가 목격자였거든.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항상 진실을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서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녀는 내 책상 위에 아주 작고 손으로 쓴 편지를 남겼다. 선장님, 당신 같은 사람이 포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선장님을 믿습니다. 밤새 그 편지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인정받지 않아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은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침묵이 수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몇 주 후에 그 침묵이 깨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막사에 있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방식으로요. 제가 정은한 지 3주 후 국경 여단이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침입이나 보안 침해 때문이 아니라 중개자 없이 북부사령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주민서, 아주 평범한 방식으로 알게 됐죠. 창고에 방탄조끼와 방독면, 헬멧을 챙기고 있는데 막사에서 악명 높은 참견쟁이 손중위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주 일병이 신고를 했다고 강대위에 부당한 처우를 신고했다고 그 어린애가 감히. 나는 얼어붙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건드려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한 짓은 마치 전체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옆으로 밀려났던 나는 다시 한가운데로 밀려났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마약 단속 소식보다도 더 빨랐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휘실로 불려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함도, 조롱하는 눈빛도 없었다. 그저 침묵뿐이었다. 초의 대령은 마치 익숙하지 않은 사과를 하려는 듯 찻잔 가장자리를 어루만지며 몸을 똑바로 앉았다. 하도유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산악기지 전략 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동 배치되었다고 한다. 최 씨는 나를 바라보며 눈에 띄게 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강 씨, 지도 문제는 능력을 평가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그날 여기 서 있던 사람이 남자 선장이었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인하지도 않았다. 어깨를 두드려주는 대화도, 서면으로 사과하는 대화도 없었지만 제가 지휘부에서 누군가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내 앞에 그 후 저는 복직되었습니다. 성대한 의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임무 명단에 다시 올라갔고 특전사 지휘관 명단은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설이라는 단어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처럼 빨간색 밑줄이 그어진 것이 아니라요.
일주일 후, 운동 후 주민서를 우연히 다시 만났다.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듯 마당에서 유니폼을 말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물 한 병을 건넸다. 물속에는 내가 끓인 소고기 무국이 들어 있었다. 이걸 당신이 만든 거예요?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네, 어렸을 때. 제가 울고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이 요리를 해 주셨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눈가에 촉촉이 눈물을 흘렸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침묵하기로 했을 때 당신은 나를 대신해서 말해줬어요. 고마워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깨달았다. 참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잊고 있었다는 것을. 비록 키가 작고 약하며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위해 일어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메달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생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회의도 아니고 지시도 아니고 그냥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최근에 방 청소를 제때 안 한 사람 있나요? 그룹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눈치챈 사람 있나요? 그리고 저는 민서 엄마께 전화를 걸어 용감한 아이를 키우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군대에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두 사람이라도, 그리고 10사람이라도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다면 침묵과 인내의 악순환이 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도 오류로 정직된 선장이 아니었다. 이제 복도를 걸을 때마다 내 이름이 불리는 소리가 들렸다. 속삭임이나 등 뒤에서 웃는 소리가 아니었다. 조심해. 강수녀님이 널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공평해. 나는 그 소리가 가슴에 꽂힌 어떤 훈장보다 더 마음에 들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내 가치는 성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느 봄날 아침, 나는 어떤 화려한 의식도, 어떤 군인의 경례도 없이 군대를 떠났다. 명분도 없이, 손으로 쓴 짧은 저녁 통지서를 남긴 채, 내 모든 순진함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을 담아 들어섰던 여단 정문을 조용히 나섰다. 나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영월봄이면 산빛 아래 매화가 하얗게 피어나고 겨울에는 칼날처럼 뺨을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은 평화로워지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 그곳에서 나는 간판 없이 손수 만든 간판 하나만 걸고 작은 찻집을 열었다. 쉬어도 돼요. 피곤하면 돌아오세요. 첫날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근처 시장에서 온 한 노부인이 차를 마시며 분단 당시 국경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던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군 복무하셨나요?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부인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허리를 펴고 앉는 자세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모습에서 그 시절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 2명이 방과 후 카페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군 서류를 든 채 사관학교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갔다가 나중에 여자라는 이유로 멸시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주 뜨거운 생강차 한 잔을 그녀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어줘요. 널 밀어내려는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가치가 중앙에 있을 때 제복을 입고 지휘하고 명령을 내리고 전술을 제시할 때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가장 조용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 가게 앞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나는 조용히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주민서 씨와는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녀는 군 복무를 마치고 강원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하면서 사람들이 불의 앞에서 왜 침묵하는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체육 수업 중 땀에 젖은 자신의 뒷모습 사진을 보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선장처럼 되고 싶었어. 이제는 나처럼. 하지만 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3월. 저는 춘천에 있는 한 여학교에 초대받아 시 2학년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물다였습니다. 저는 밝은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훈장도 업적도 없었습니다. 눈 내리는 어느 날 저녁, 저를 움직이는 산이라고 부르던 한 젊은 군인의 친필 편지가 없었다면 거의 포기할 뻔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미워하시나요? 나는 몇 초간 멈췄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증오가 내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법을 배웠어. 그들이 한번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영원히 그들이 나를 다치게 하는 거야. 온 홀이 조용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영월로 돌아왔다. 밤안개에 뒤덮인 작은 마을길에서 나는 이제 막 꽃봉고리를 터트리기 시작한 벚꽃길에 멈춰 섰다. 어깨에는 시원한 3월의 바람이 스쳤다. 가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원망이 오직 내가 얻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 평화. 나는 찻집 앞 나무 계단에 앉아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다. 매일 사용하던 전투 노트였다. 안쪽 표지에는 보라색 잉크로 또 한 줄을 썼다. 그들이 왜 반응하지 않았어? 라고 물으면 미소 지으며 살아남았어.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말하세요. 책을 덮었다. 그 고요한 밤.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더 이상 누군가와 싸우기 위해 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 뛰는 것이었다. 그해 여름. 영월에 있는 내 작은 찻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길을 잃은 관광객도 한가로운 마을 사람들도 아니었다. 바로 나처럼 긁힌 자국이 있어. 어느 더운 오후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발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구겨진 셔츠에 사무용 바지,
백팩을 메고 있는 30살쯤 된 여자였다. 그녀의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나 기억나, 주민서. 나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처럼 온화한 상사가 아니라. 이제는 날카로운 눈매와 뻣뻣한 어깨를 가진 여자였다. 마치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는 법을 배운 듯했다. 차가운 살구차 한 잔을 끓여주었다. 평소처럼 생강을 좋아하지 않는 그녀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얇은 노트를 건넸다. 졸업 논문을 쓰고 있어요. 보수적인 환경에서의 여군에 대한 논문이요.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가 또렷하게 적은 문구가 있었다. 당신은 한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면 시스템보다 오래 살아남으세요. 말문이 막혔다. 절망의 순간에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서는 제대 후 사설 경비업체에 지원했다고 했다. 그런데 여군 출신이라는 걸 알고는 참전용사인 부서장이 그동안 서류 작업이나 남자 군인들 뒤에 앉아만 있었겠지라고 말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실이었다. 그런 편견은 한번 피 속에 뿌리 내리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변질되기만 했다.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속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계약직 교사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저는 학생들에게 군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소녀도 강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남자 상사가 나한테 소리 지르던 날, 나 같은 여자애가 감히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3일 만에 조회수 3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여성 경찰관, 소방관, 배달원 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수많은 여성들의 사연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날 내 침묵이 오늘의 메아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고는 나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그날 놀이터에서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모든 것에서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고 우리 둘은 토네이도에서 막 탈출한 생존자처럼 웃었습니다. 몇 주 후 작은 잡지에 저에 대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마침 그 카페에 있었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춘천의 한 언론학과 학생이 녹음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동의했습니다. 내 대해 이야기할 때 피해자라는 단어는 쓰지 마. 떠나기로 한 건 나야. 기사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용감한 여군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는 포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특별한 누군가로부터 온 손으로 쓴 편지, 발신자는 김명호 중령이었는데 그는 그해 저를 여성 감정 때문에 기강이 무너진다며 큰 소리로 비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와 댓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제안이 아니라 상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보기에 단합된 팀에서 혼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작년에 은퇴했고 지금은 새로운 코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 수업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 아주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기쁨도, 분노도 아니었다. 하지만 일종의 해방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깨진 거울을 통해야 비로소 과거에 자신을 상처 입혔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 그 수업에 갔어요. 젊은 코치들 앞에 서서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축약이나 과장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어느 날 당신 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고 작전 수행 속도가 느리지만 정신력은 모두와 같은 여군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투명 인간처럼 지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팀의 일원으로 훈련하시겠습니까? 젊은 군인 한 명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 편이 더 쉽다고 해서 그녀를 밀어내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지나가던 회색 구름 속에 한 줄기 빛이었다. 영월의 찻집은 이제 작은 구석을 갖게 되었는데 공유 책장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름도 지위도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쓰고 떠나면 되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감히 말할 수 없는 것들. 저는 그 종이들을 읽을 때마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저는 군대를 완전히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명령받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모든 것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작은 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고등학생 은채가 처음으로 저를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강설대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그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두 절벽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상관들의 함성 소리였고 다른 한쪽은 압박의 그림자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똑바로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게에 와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네주기 전까지는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없었다. 예전에는 제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군대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생회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충분히 강하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인터뷰를 읽고 나니 혼자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은채는 너무 어렸지만 이름 모를 두려움을 너무나 많이 안고 있었다. 누구의 여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별이나 나이로 규정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였다. 나는 그걸 이해했다. 아주 분명하게. 그날 이후로 메시지가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긴 사연을 남긴 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 문장만 남겼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동생, 대위님이 저한테 소대 전체의 양말을 빨라고 하셨어요. 설 자매님,
제가 배가 아프다고 했더니 부대 전체가 연극을 보듯이 웃었어요. 당신은 정말 유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마지막 문장이 며칠 동안 나를 괴롭혔습니다.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고, 떠났고, 침묵했고,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일이 막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악교에서 가르치는 여동생, 주민서에게 연락해서 다시 팀으로 돌아올 준비 됐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서는 웃으며 무슨 팀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때 언니들이 다 골칫덩어리 취급받던 팀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더 이상 누구도 침묵하지 않는 팀입니다. 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황금 삼새끼 이상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은유입니다. 강력한 여군을 만드는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굳은 마음, 맑은 정신, 그리고 끈기 있는 정신. 이 채널은 경험을 공유하고 익명으로 보내온 이야기에 답하는 등 몇 개의 간단한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적었고 댓글은 대부분 너무 자유롭고 직업도 없다는 남성들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층적 환경에서 처벌받지 않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3일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젊은 여군 병사가 남긴 댓글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언니, 어제 몸이 안 좋아요 라고 말하는 연습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방으로 불려가더라고요. 이 이야기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도 그 심정 잘 알아요. 말하는 것과 따돌림 당하는 것의 경계는 털끝만큼도 모호해요. 바로 민서에게 전화했어요. 민서가 말했어요. 언니, 우리 좀 더 구체적인 걸 해야 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진짜 장소가 있어야 해. 저는 참전용사 지원단체들과 연락을 시작했고 양성평등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부분은 망설이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나리 의원은 제 이메일을 받고 2시간 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특전사에서 복무했거든요. 이해합니다. 그녀는 변경 문화 개혁에 대한 비공개 토론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갔지요. 그런데 제가 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바닥 청소 대신 경비 임무를 맡기 위해 남자 행세를 해야 했던 군인 이야기를 꺼내자 방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 의원은 여성 재향군인이 직접 이끄는 특별 자문위원회 내 저는 첫 번째 자문위원으로 초대되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조직했습니다. 생존 캠프 포천에 있는 이 병원은 군 생활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병원 이름이 좀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듣고 울어서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인간일 뿐이구나. 저는 강설 같은 사람이 좀 더 일찍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바랐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군복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대여를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너무 여성스럽다는 비난을 두려워 음악학교를 중퇴한
여군 병사의 기타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우리는 함께 옛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도 제목을 기억하지 못했고 후렴구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괜찮아. 이제는 우리가 너의 편이야.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때 투구에 가려져 있던 얼굴들이 이제는 불과 믿음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날은 가랑비가 내렸다. 우산을 펼치기에는 부족했지만 제복 깃을 부드럽게 감싸줄 만큼은 비었다. 나는 예전 부대의 정문 앞에 섰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떨리고 화가 나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군대에 있지 않았고 수천 명의 시선 속에서 강설대위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그들은 나를 다시 불렀다. 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이 한 장을 건네주기 위해서였다. 명예증서라니 평생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다. 한 장군이 직접 악수를 청하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자기 비판이 자기 개발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의 눈빛에서 숨길 수 없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다. 더 이상 내 곁으로 끌어당길 수 없었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변경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던 그 어린 소녀 진이. 유서는 쓰지 않고 주머니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남겨두었을 뿐이었다. 내가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 문장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을 것이다. 인수식이 끝나고 젊은 장교 한 명이 달려와 깊이 절했다. 강설 자매님, 저는 자매님의 후배입니다. 자매님이 징계를 받을 때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항상 감사했습니다. 자매님 덕분에 저희는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대에 끌려갈 걱정 없이 보고할 수 있고 더 이상 식사 시간에 수건을 던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어떤 젊은이도 과거의 침묵 때문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는 영웅이 될 필요는 없어. 다만 잘못된 일을 돕지 않으면 돼. 하지만 진실은 도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일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다음 날 나는 가게로 돌아갔다. 그 작은 가게는 이제 여성 참전 용사들을 위한 공동 공간이 되었다. 집으로 돌려보내진 충격에서 혼자 술을 마실 필요도, 군인이라서 부모님 앞에서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는 곳이었다. 나보다 6살 많은 선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군 간호사였는데 이제 매주 화요일 오후마다 이곳에 와서 호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호떡 만드는 법도 모르는 늙은 군인과 누가 결혼하겠어 라고 농담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카운터 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전직 신입사원이 감사 편지를 보냈거든요. 제가 다쳤을 때 구급차 안에서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은 당신뿐이었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당신이 아직은 안 돼. 이 손으로 휴가 신청서에 서명해야 해. 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정말 저를 살렸어요. 나는 그녀에게 아직도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반죽을 치대며 미소 지었다. 네,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죠. 하지만 화가 날 때마다 그 분노를 묻어버려야 한다면 언젠가는 나 자신도 그 분노와 함께 묻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좋은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쳤어요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말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손을 잡아줍니다. 전직 군 기술자 출신인 근처 인쇄소 주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는 것도 나라를 위한 봉사입니다. 라고 쓰인 수천 장의 전단과 팻말을 인쇄하여 부대 입구, 군 기숙사, 심지어 여자 화장실, 종종 남의 눈길 없이 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에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국방사 연구소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저와 제 전우들의 이야기를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부에서 본 역사, 들리지 않는 목소리, 녹음기 앞에 앉았는데 목소리가 여전히 떨렸다. 면접관은 이화여대를 갓 졸업한 젊은 학자였다. 그녀가 말했다. 설 씨, 저는 군에서의 침묵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제를 침묵 극복 구조적 상처에서의 부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단순히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짝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내 기억 속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껴져 울었던 밤들도 있었습니다.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추대받는 반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때로 정의는 한 줄기 빛으로 오지 않고 꾸준한 비처럼 찾아온다.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내리며 가장 단단한 돌조차도 부드럽게 만든다. 제 인생은 결말이 있는 깔끔한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제가 겪은 일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떨었고 오해받을까봐 두려웠고 나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강설은 그날 밤 막사 홀 뒤편 계단에 홀로 앉아 있었다. 3소대 특전대 훈장 수여식이 열린 곳이었다. 그녀는 참석하지도 않았고 우등생 명단에도 없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중령이 조용히 그녀를 밀어낸 방식에 모두가 동의하는 듯했다. 하지만 설은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실망할 기력이 없었다. 초겨울의 추위가 군복 속으로, 피부 속으로, 생각 속으로 스며들었다. 자판기에서 꺼낸 뜨거운 커피를 쥔 그녀의 손은 마치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꽉 쥐어져 있었다. 멀리서 동료들의 쾌활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중에는 한때 그녀에게 네가 내 상관이었다면 그냥 물러났을 거야 라고 말했던
한 중위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때 그녀는 잘 못 들은 척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런 말은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다. 이처럼 경쟁적이고 위압적인 환경에서 아첨도, 용서도, 지지도 없는 여자는 정말 위태로웠다. 그날 윤중령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뿐이었다. 그는 굳이 빙빙 돌리지 않고 말했다. 병참부대로 전속시키는 게 어떻겠나 제안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설은 황동명찰을 응시하다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겨울 하늘은 그녀의 심장처럼 잿빛이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를 목구멍에 꾹꾹 눌러 담아 대답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유리문이 그녀 뒤에서 쾅 닫히며 젊은 시절 함께 걸어온 길에서 그녀를 완전히 차단했다. 그녀를 가장 답답하게 만든 것은 전학이 아니었다. 바로 침묵이었다. 그녀에게서 배우고 그녀의 보호를 받고 훈련 중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모두 침묵했다. 차갑고 마치 공모하는 듯한 침묵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찍 방으로 돌아갔다. 여자 기숙사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은 마치 떠나려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여전히 깔끔했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쪼그리고 앉아 상사 시절에 쓰던 낡은 양철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오래된 사진, 심지어 어머니가 수놓아준 손수건까지 들어있었다. 설은 그것들이 진짜인지 확인하듯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목포의 좁은 월세방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가 떠올랐다. 누군가가 밀어내도 스스로 쓰레기가 될 수는 없어. 라고 그녀는 말했던 것이다. 설은 울지 않았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엄마에게 전화하려던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내려놓았다.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을까? 내일 할 일도 모르는 자기가 어떻게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자정 무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설이 신체 검사를 도와줬던 그 자그마한 소녀. 고 일병이었다? 경위님, 소식 들었어요. 안 와도 될까요? 안 와도 될까요? 고 일병이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팔에는 PX에서 산 초콜릿 상자를 들고 있었다. 설은 고 일병을 보고 빙긋이 웃었다. 왜 고백하듯 초콜릿을 가져오는 거야? 고 일병이 쉰 목소리로 놀렸다. 하지만 고 일병은 대답하지 않고 달려가 그녀를 꽉 껴안았다. 마치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한 포옹이었다.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강설은 곤히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눈밭을 걷고 있었다. 발밑의 눈은 녹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는 어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물을 끓이던 옛 부엌에서 나오는 불빛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있었다. 그녀는 더 가벼워진 기분으로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 불빛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적이 발표된 지 일주일 후 강설은 조용히 옷장을 정리했다. 녹색 셔츠, 낡은 베레모, 실밥이 풀린 작은 천 조각들. 모든 것이 빛바랜 운동 가방에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가끔씩 반사적으로 내는 한숨 소리 외에는 방 안은 고요했다. 바깥에는 이른 봄바람이 차가운 벽돌, 복도를 스쳐 지나갔다. 설은 잠시 멈춰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행나무들이 연약한 푸른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문득 이 막사에 처음 들어왔던 아침이 떠올랐다. 22살.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 몸만큼이나 큰 배낭. 그리고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시절. 이제 30살이 다 되어가는 그녀는 여전히 노력했지만 자신감은 곳곳에서 무너져 내렸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피가 날 것 같았다. 여단에서의 마지막 날. 그녀는 국경 임무에서 그녀와 함께 근무 중이었던 김소령에게서 깜짝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깊고 간결했다. 들었습니다. 시간 되십니까?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30분 후 군용 SUV 한 대가 옛 식당 앞에 멈춰 섰다. 김소령은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검은색 후드 티셔츠, 트레이닝복 바지, 그리고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는 마치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작은 주택가를 정처 없이 달리며 갈아엎은 밭을 지나 고속도로변에 있는 작은 국수집에 멈춰 섰다. 주인은 천모자를 쓴 할머니였는데 전쟁 중 간호사로 일했던 그녀는 지금은 혼자 사골 육수에 국수를 팔고 있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에 삶은 계란 몇 조각과 매콤한 김치, 그리고 라디오 소리가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설은 국수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눈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김 씨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그는 딱 한 마디만 했다.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줬으니 이제 은혜를 갚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를 올려놓았다. 안에는 상관의 서명이 있는 인출 요청서, 스캔본과 고위 장교가 작성한 내부 조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설은 봉투를 만지지도 않고 응시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령부에 제 제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길 당신이 아니었으면 2주 만에 포기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냥 은혜를 갚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게 안은 점점 텅 비었고 노부인은 공짜 음료를 더 따라주고는 그를 귀찮게 하지 않고 돌아섰다. 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무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설의 마음속에는 버림받고 밀려난 듯한 느낌이 마치 겨울 얼음이 햇살을 만나 녹기 시작하는 듯했다. 2주 후 전출은 번복되었습니다. 윤중령은 인사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강등되었습니다. 군 내부 포털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는데 장교였지만 부대에서는 어머니처럼 행동했던 여성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설병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글의 각 줄에는 내부 관계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 일병의 신체 검사 날 침대에 딸기 사탕을 놓아두었다거나 아들의 수술 날 권 일병이 퇴근할 수 있도록 교대 근무를 했다는 등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그녀는 육군사관학교의 전투심리학 강사로 초빙되었다. 화려함도, 정치도 없는, 그저 길을 안내받기를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눈빛만 있는 곳. 그녀는 여전히 강설이라는 명찰을 달고 학생들 앞에 섰지만 이제 그녀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경계하는 눈길이나 속삭임은 들리지 않았다. 그저 경청할 뿐이었다. 믿어주길. 그날 밤 그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일병고에게 감사 이메일을 썼다. 당신은 내가 절대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라고 그녀는 썼다. 이메일을 보낸 후 어머니의 오랜 습관인 파차 한 잔을 마시고 옛 트로트 노래를 틀었다. 익숙한 멜로디와 따스한 파차 향은 그녀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 주었다. 길이 가파르고 울퉁불퉁하더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당신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강설은 알았다. 그녀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고통과 친절을 가지고 꿋꿋이 서는 법을 배운 자신을 위해서 강설 대위의 이야기는 막사 속 억압, 편견, 불의 속에서 용감하게 싸운 한 여군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휩싸여 옳은 길에서 물러선 우리 중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황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정직한 사람들은 믿음과 가치관을 잃지 않는 한 언젠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설 대위는 시끄럽거나 반항적인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고 확고한 정신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군중 속에 홀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친절은 오해받고 정의는 권력과 편견이라는 얇은 종이 아래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길은 멀고 길은 멀다라는 한국 속담처럼 진실과 인간의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험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서 벗어나 가장 강하고 진실된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해받거나 소외당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등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저없이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생각을 자극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삶의 속삭임이 되어줄 거예요. 평화로운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넓은 세상에서 자신이 작게 느껴진다면 여전히 옳은 일을 할 만큼 충분히 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